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MVP인 골든볼의 영예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을 치른 리오넬 메시에게 돌아갔습니다. 강추위는 오늘도 이어져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최저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호남과 제주엔 최고 30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야당이 오늘부터 이태원 국정조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내 마스크 완화의 구체적인 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석 달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서고 새로운 변이도 확산하고 있어 실내 마스크 완화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꺾고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월드컵 우승으로 장식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승리는 아르헨티나의 미소 짓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반 21분 메시가 페널티킥, 곧이어 디마리아가 추가골까지 성공시키며 프랑스를 2대0으로 따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후반 35분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가 페널티킥에 이어 1분 만에 추가골까지 넣은 겁니다. Je viens d'arriver et mon joueur préféré c'est Mbappé. Je prends exemple sur lui. 연장전까지 이어진 경기. 연장 후반 3분 프랑스 골키퍼를 맞고 튕겨나온 공을 메시가 밀어넣을 때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우승컵을 곧바로 거머쥐는 듯했습니다. Así que tenemos además a nuestro Messi, que es el 10 sin ninguna duda. 하지만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또 성공시키며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간 결승전. 마침내 행운의 여신은 아르헨티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하늘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Sufrir como argentinos que somos, nada es fácil, pero bueno, acá estamos celebrando. Este era el año, sin dudas. 리오넬 메시는 마침내 자신의 경력에 월드컵 우승까지 추가하며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오늘은 김지포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날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인데요. 야당은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은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하지만 여권은 그 정도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늦어지면 물리적으로 국조를 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른바 개문발차 형식으로 언제든지 여당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 여당은 선예산 후 국조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의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국조 보이콧 의견도 거론되는 만큼 반쪽짜리 국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인 현행의 대표 선출 규정을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만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한 상임정국위원회도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당대표 경선 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심 100%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원 개정에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비대위는 20대에서 40대가 33%에 이르는 등 세대별 책임당원 분포가 고르고 당원 수가 79만 명으로 표본 수가 늘었기 때문에 민심도 반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당심 100%로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가 3선 이상 중진들의 의견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 당원 당규 개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그래야 23일 전국위 소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위는 소집 사흘 전 공고를 내야 합니다. 당초 연말로 알려졌던 룰 개정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룰 개정이 마무리되면 3월 초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주당이 오늘부터 예산안 통과와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합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태원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여당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야3당 당으로만 한다.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근데 끝까지 안 들어오시면 할 수 없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대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제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이제 오늘부터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게 보면은 사실 이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면서 예산은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는 깨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문 발차하면은 합의가 깨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뭐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하면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뒤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새 회계년도 내년이 되겠죠. 내년을 앞두고 예산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새해에 어떻게 일을 할까 이게 결정이 될 텐데 그걸 안 해주는 상태에서 국정조사 기간이 만료되니까 빨리 하겠다 이 얘기는 애초에 합의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어찌 됐든 개문 발차든 뭐 그냥 시작을 하든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합의는 파기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러려고 국조에 합의를 해줬나 싶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러 회방을 놓으려고 국정조사에 들어왔냐. 그러니까 많이 양보를 했죠. 당시는 이제 국민의힘한테 국정조사, 그러니까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요 하기 싫은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고, 잊히고 싶은 거고. 예, 예산안을 원래 12월 9일까지 처리를 하고 나서 하기로 했으면 그 합의에 준하게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그 시간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그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야죠. 중재안에 대해서 받았으면 원래 지난 주말에 처리가 됐을 법도 한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을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유족들은 저렇게 사고제에서 벌벌 떨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걸 정치권이 외면하면 되냐 라는 의미에서는요. 무슨 문서에 합의하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조사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상호 위원장의 말대로 하면 오늘 일정 전체 회의를 열어서 뭐 일정이라든지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거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이 부분들이 결정돼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에 이제 우상호 위원장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하자.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5일도 60일에서 45일을 줄였죠. 여야 간에. 그리고 나서 충분히 기간도 양보를 했고 기다려줬는데 지금 45일 국정조사 기간 중에 2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24일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정말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하다 보니 우리끼리라도 하겠다. 들어와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하고 싶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국민들이 저렇게 그 158명 유가족들이 울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결정에서 아마 오늘부터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이제 떠난 것은 이상민 행안위 장관의 이제 해임 건의안 때문에 이제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쨌든 해임 건의안은 이제 처리가 된 거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 해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위위원들이 이제는 돌아와도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먼저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예산안을 볼모로 159명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마음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가 참 일방적입니다. 어떻게 예산안이 볼모입니까? 예산안과 이 국정조사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첫 회계연도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은 빨리 처리를 하고 법정 기한 내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를 미리 했고 그 이유는 그만큼 예산안이 중요하기 때문이었고 또 국정조사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중재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는 얘기는 의장의 중재안이 대단히 절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의장 중재안이 절대적일 수는 없죠. 의장이 중재를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이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누구 한쪽에 어떤 국민의힘 쪽에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정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자, 방금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중재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법인세 부분, 법인세 인하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국회의장이 이제 1%의 인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게 이제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법인세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어떤 뭐 재벌회사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줄여주겠다는 거기보다는 투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유인을 주자, 뭔가 투자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자는 건데 1%포인트 인하 가지고는 굉장히 그 효과가 미약할 것이다. 저희는 3%포인트 내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준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것이 그 새로 신설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예산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이 예산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목으로 설정을 해주지 않고 민주당에서는 예비비로 그 예산을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부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이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법인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 얘기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3%는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포인트 부분을 이게 왜 지금 필요한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3%포인트면 이게 103개 초대기업이면 이게 세수가 상당합니다. 몇 조 원에 달하는데 굳이 이 재벌 이 기업들에게 왜 세금을 깎아주지? 다른데 좀 다른 부분들을 깎아주거나 다른데 복지 예산을 좀 늘리지 이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법인세 인하 부분들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뭐 IMF도 2015년도에 법인세와 투자 효과에 대해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서도 있었고, 그다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낙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게 경기 진정하고 큰 상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 언론에나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지 지금 법인세 3%를 볼모로 해서 나머지 한 99% 정부에서 가져온 예산 자체를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법인세 3%가 그렇게 고집을하죠? 저는 이상하게 용산에 계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3%포인트 절대 고수해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여야 대표를 좀 불러서 얘기를 좀 하든지 초창기에 제가 정책 운영을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해를 구하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인세 3%로 전체 예산을 볼모로 잡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통상 보면은 이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정부 자체가 99% 전체 100의 예산 중에 99% 예산을 짜가지고 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1% 내외입니다. 감액 기준이 0.7%, 0.8%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양보를 못하면서 여당이 모든 걸 다 100%를 해달라? 저는 이게 누가 합의를 안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세 인하 부분은 새 정부의 이 핵심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인세를 낮춰주면은 마치 초부자들에 대해서 감세해 주는 것처럼 처음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얘기가 살짝 좀 바뀌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법인세 내리면 대기업의 주주들의 배당을 할 때 이득이 더 많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그 상장돼 있는 주식의 그 소유 분포를 보면 소액주주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내려주면 소액주주한테 더 혜택이 가고 외국인한테 더 많이 가겠죠. 말씀하신 초부자들, 뭐 재벌들한테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다. 결국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에도 많이 가고요. 그런 게 있고요. 낙수효과 말씀하시는데 외국의 사례의 어떤 일부분만 들어서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이지 않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저희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7대3 비율이었던 것을 이제는 이제 100%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빼고 당원 투표로 100%로만 그 대표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당원의 규모와 당원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당이 애초에 민심을 반영한 그 여론조사를 포함한 전당대회 룰을 만든 것이, 그래서 예. 실시한 것이 2004년 전당대회였는데요.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책임당원, 즉 투표권을 가진 당비를 내는 당원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작년이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된 선출된 21년 6월에 저희 당의 책임당원 숫자는 28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79만 명이 넘어서 80만이라고 보도 됩니다. 예. 전당대회 때까지는 점점 늘어서 거의 100만에 육박할 텐데요. 100만 정도의 당원의 의사 표시에 별도로 민심이라는 어떤 다른 요소를 다시 추가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당원 분포도 연령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30대, 40대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구성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만의 의사로도 충분히 민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색 국면을 벌이고 있는, 경색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다른 여론조사도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우려되는 정파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 과정과 결정의 결과가 대단히 좀 미심쩍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 구성과 규모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당원 100%로 룰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당원 권리당원 수가 이제 80만 명에 이제 육박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표본 숫자를 보면 뭐 몇천 명, 뭐 많게는 뭐 10,000명 정도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30%라는 여론조사의 수는 좀 많다.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오차를 포함한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예. 어떤 누가 직접 투표를 해서 나온 어떤 결과치가 아니고 그것을 단순히 비율대로 그냥 곱해서 그래서 합산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결정을 한 나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편하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하는 방식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여론조사를 어떤 정당의 의사결정, 후보를 뽑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일부 후보를 좀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자,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준비를 보면 룰을 100%로 바꾼다. 그건 누구 하나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뭐 지칭하기 싫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편해하는 사람은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로 뽑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자라는 룰을 바꾸는 개정 작업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의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강하게 비판할 건 없지만 정당 정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게 이게 보면 국민의힘이 우리도 그렇지만 한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꼬마를 잘 키워서 지금 한 20살짜리 청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원 100%로 했던 거를 국민의 민심을 넣어서 거기 오픈 프라이머리를 넣어서 당신과 민심을 같이 복합을 해서 좀 건실한 정당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왔던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정치의 발전이었다면 이거를 어떤 한 특정인의 어떤 그 대표가 되는 걸 막고 아니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불편한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당원 100%를 한다. 그런 조금 저는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희 당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의 민심 반영 비율 되게 낮았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언어 도단이고 오픈 프라임 말씀하셨는데요. 미국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도 가서 자유롭게 투표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는 한쪽 당에 투표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화당에 투표를 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민주당 투표는 못하게 돼 있는 주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그 양쪽 다 투표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론조사 만 명 정도 넘고 수만 명 수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사람들을 표본을 가지고 그냥 의사를 묻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어떤 통계치를 단순히 비율대로 곱해서 합산하는 이런 약간 비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나라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나라당, 새누리당 했던 그쪽 말하는 보수정당의 이 당대표들은 그러면 잘못 뽑힌 겁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당원 100%로 안 뽑힌 당대표들은 다 잘못 뽑힌 거예요. 당원 구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이 이래 섞어가면서 정당 정치가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저는 말하는 건 당원 100% 하세요. 그거는 제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정당 정치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는 논평이시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들어와서 7대3 역선택 얘기를 하시는데 7대3 하시고 역선택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당원 100%로 해서 지금 모 후보 하나가 민심의 어떤 여론조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당원 100%다? 저는 그래서 이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지 그러면 나중에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한 사람 안 뽑아서 새로운 대표가 돼요. 그러면 또 바꿀 겁니다. 다음 당대표에서. 보수 혁신을 통해서. 그때는 6대4가 될 수도 있고 7대3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열 당원 의사에 끌려다니는 당이 어느 당인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뉘긴 하는데요. 사실 이 당대표 선거는 당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민심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당내에서 비윤계, 비윤석열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우리 당의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기 총선의 공천을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100% 독점을 해야 되겠다. 제가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는 정말 자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룰까지 바꿔가지고 윤핵관 대표를 만들면 지금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의 공천을 보장할지는 몰라도 우리 당 전체의 총선 승리는 안 된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유승민 의원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자, 보면은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친윤계의 대표, 그러니까 윤석열 대표와 이제 친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런 각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253개 지역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뭔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얘기죠. 당원들만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전체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위험하다 이 얘기인데 유승민 대표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당원이 80만이 됐고 이제 100만이 육박하는데 그럼 당원들의 판단의 수준을 너무 폄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당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그런 구조냐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당원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 룰을 바꿔가지고 선택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것은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는 정말 자신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총선 승리의 상대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이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총선이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전 이준석 대표 이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핵관을 지적하는 거는 정당 전체를 봤을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들의 공천이 줄 세워서 하면 감동이 없죠. 그러면 이 총선이라는 게 당원으로만 본인들 말대로 치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을 섞어서 대표를 뽑아야만 그게 국민들의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대표를 신뢰를 넣을 수 있는 대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는 물론 이제 전 본인이 대표 말씀하시죠.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 뭐 이렇게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내가 자신 있다. 총선에 내 앞장서서 다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이제 주장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보기로는 윤핵관 중심이 된 대표보다는 유승민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조금 더 버거울 거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된 대표가 있기 때문에 좀 버겁지 않을까 하고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기를 보자 하는 그런 분들로 해서 공천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다 보면 국민들 어쩌습니까? 똑똑하세요. 다 알아요. 아 정말 매력 없다 하고 국민의힘에 표를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저희도 유승민 전 대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발언이 바로 역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저희 당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믿고는 싶으나 그렇게 안 들리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뭐 유승민 대표가 어떻고 윤핵관이 어떻고 하는 것 어쨌든 100만에 육박하는 당원의 결정이 결국은 저희 당의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북한이 어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이에 대해서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라 기자, 북한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 촬영 및 자료 전송 개통과 지상 관제 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11시 13분쯤부터 12시 5분쯤까지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험은 위성 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km까지 고각 발사시켰고 이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환경에서 각종 촬영 장비에 대한 촬영 조정 지령과 자료 전송 장치들의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통하여 정찰 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강원도 철원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를 기록했고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민성 기자, 지금 많이 추워 보이는데 기온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은 현재 오전 7시 50분 기준 영하 11.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영하 14.1도입니다. 나름 털모자랑 목도리로 이렇게 중무장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몸이 자동으로 달달 떨리는 그런 추운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계속해 내려오면서 중부지방과 경북권, 전북, 내륙 등 밤사이 일부 남부지방을 뺀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사이로 강원도 철원 영하 18도, 서울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부 내륙 거의 모든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돼 아침까지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화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이번 주 중반 전국에 눈비가 내린 뒤 후반쯤 다시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씨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의 최측근 2명이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있는 김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와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최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원을 숨기는 데 조력한 혐의로 구속된 지 사흘 만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인물인 김 씨의 측근들인 만큼 검찰은 대장동 수익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천화동인 1호가 거둔 수익 565억 원 중 384억 9천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와 이모 씨, 김만배 씨 세 갈래로 보내지는데 검찰은 이 돈의 실소유주는 김 씨라고 보고 이 씨 등을 상대로 자금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는 지난해 10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 423억 원을 받은 뒤 220억 원을 10분 만에 모처로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씨 등이 이 과정에 조력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검찰은 김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숨기는 데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최측근들이 어제 구속한 뒤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 김만배 씨의 진술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중환자실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자상으로 인해서 간과 폐 손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체 부위 중에서 장기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과는 아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제 지난 16일에도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고 오늘도 공판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당사자 안 나가고
변호사가 나가도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출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만배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한 상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좀 안전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속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이제 473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추가 횡령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로 인한 추가 기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서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이시는데 발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려서 3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뭐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거나 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그런 3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청구를 할 거고, 법원에서도 그 3가지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3가지가 다 해당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그 김만배 씨의 측근 2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봤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혐의가 뭐냐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장동 수익은 범죄 수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도 인정을 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부터 올 7월까지 26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아니면 뭐 수원 등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것이 범죄 수익 은닉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김만배 씨가 언제 구속이 됐냐면 작년 11월 4일 날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러한 일들이 김만배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혐의가 범죄 수익 은닉이니까 이 돈을 잘 찾아가지고 추가로 추징 보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60억 그 수표라고 하는 그러한 돈이나 아니면 다른 돈이 구체적으로 달리 혹시 쓰였으면 그 용처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은 또 이제 천화동인 1호가 2019년에 거둔 수익 565억 원 중에 대여금 384억 9천만 원이 화천대유, 청와동인 1호 임직원, 또 김만배 씨 이렇게 3갈래로 나눠져 간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3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러면 누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아마 이거는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에서 지출한 그 대여금 384억 원 9천만 원의 흐름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대여금이 화천대유로 이제 159억 9천만 원,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임직원 김만배 측근 이 씨에게 135억 원. 최대 주주 김만배 씨에게 90억 원이 간 정황이 포착되고 있잖아요. 결국 이 3가지 돈 정황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실제 계좌로서 어떠한 금액이 어떻게 언제 손출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 당시 이동 동선,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제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을 423억 원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받고 나서 10분 만에 이 220억 원 가량을 어디론가 송금을 했습니다. 네네. 자, 이 10분 만에 220억 원이라는 돈을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뭐 10분 만에 220억이라고 한 돈을 송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날짜에 주목을 합니다. 2021년 10월 6일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0월 6일이면 어떤 때냐면은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한 게 2021년 9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뭐 휴대폰을 던졌네 어쩌네 그 이야기, 그 난리친 날이었거든요. 유동규가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날 체포가 돼서 10월 4일 날 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10월 6일이라고 하면은 유동규 씨의 영장 발부돼서 구속된 다음 날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급박한 시점에 그러면 이제 김만배 입장에서 보면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숨겨왔던 일들이 드디어 수사 대상이 되는구나. 마음이 되게 급박하고 급할 텐데, 그러한 시점에 400억이나 되는 돈을 굳이 그 시점에 그 배당을 갖다 받고 그 중에서 또 220억을 급하게 10분 만에 송금을 했다. 이게 일각에서는
얼마나 검찰이 우습게 보였으면 김만배 씨가 그 급박한 시간에 저렇게 했을까라고 말씀도 하던데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220억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아직 좀 불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김만배 씨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측근 2명이 구속되고 첫 구속 이후에 소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너에 물리고 압박이 가해지다 보니까 김 씨가 퇴원 이후에 진술 태도를 좀 바꿀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계속 실시간으로 모든 걸 추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좌 내역이나 그런 것들 관련자들 진술로 인해서 결국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될 텐데 뭐 본인이 이제 죄가 없다면 지금의 태도를 견제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관련된 죄가 있고 어차피 그거는 관련자들 진술이나 계좌 내역이든 사실관계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법원이나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자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진상 전 실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자, 이 사람이 남욱 변호사를 위례신도시의 사업자로 지정을 하면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일단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 이런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위례 그 신도시는요. 제가 봤을 때 스몰 대장동이고 대장동의 오픈 게임이에요. 그 본 게임이 그 대장동이다라고 하면 위례 신도시는 제가 봤을 때 오픈 게임. 왜냐하면 구조나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규모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욱 변호사 이야기는 뭐냐면 위례 사업권을 우리한테 주면은 그 돈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재선 등을 위해서 나눠 쓰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동규는 정진상한테 이런 이야기를 보고했다. 수차례, 5차례 보고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례 사업자로 선정된 게 누구였습니까? 남욱 변호사 그 일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거의 모든 일을 정진상과 상의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 이제 대장동 같은 거 봤을 때는 결제 문서의 상당 부분에 그 정진상이 사인한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알지 못했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뭐 유능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알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위례만 가지고도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검찰에서는 또 이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수익 중에 428억 원을 뇌물로 받기로 하고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진실은 어떻게 밝혀져야 할까요? 결국 핵심은 5가지 특혜라는 게 특혜가 특혜인가 그 여부가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개발 업체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민간 개발 업체가 어떤 사업을 수주했을 때 거기에 따라 뭔가 주는 게 그냥 통상에 그냥 주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이 업체에게만 주는 특별한 예인 건지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그런 민간단체 사이에 이익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이 줄이고 민간단체 이익을 늘렸다. 그러면 이거가 이례적으로 민간단체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 그 여부도 이제 판단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한두 명, 그러니까 많지 않은 진술을 바탕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일단 영장이 10월 22일 날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혐의는 다른 게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2021년 2월, 작년 2월이죠. 유동규에게 20억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6억에 해당하는 돈이 돈이 8억 4,700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정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된 돈은 6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면 김용 부원장은 2019년 11월까지는 경기도 대변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특별히 공직을 맡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됐는데 만약에 그 돈이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2021년 10월까지 경기지사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수수가 된 게 작년 4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누가 김용 씨를 보고 6억이나 되는 큰 돈을 김용 씨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자금으로 제공을 했겠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김용 씨의 그 진술이 필수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을 변경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설 명절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마스크를 벗고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오는 금요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이 최종 발표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전망입니다. 1단계로 의료기관, 대중교통 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우선 전환하고 코로나 상황이 더 안정되면 2단계로 모든 의무를 해제하는 방향입니다. 한 2, 3주 정도 방역 지표를 저희가 보면서 지표가 달성되면 단계적으로 전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하는 기준은 감염 재생산 지수, 추가 접종률 등 4가지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1단계 완화 시점은 겨울철 트윈데믹이 잦아드는 다음 달 중하순이 거론됩니다. 지난 1월 설 명절 땐 정부 권고로 온라인 세배를 했지만 내달 21일부터인 이번 설 명절엔 마스크를 벗고 부모님과 마주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식당이나 이런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을 다 벗고 있죠. 이미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벗는 연습을 다 했던 거고요. 정부는 감염병 자문위원회를 거쳐 23일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겨울 재유행 속에 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을 완화한 중국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위중증 환자가 이제 석 달 만에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렇게 급증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18일 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규모는 58,862명. 뭐 그다지 높아졌다고 볼 수 없지만 갑자기 위중증 환자가 520명씩 늘었습니다. 네. 500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을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일별로 보면은 65,713명으로 6만 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과연 다일까요? 우리 지금 감염자 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올해 겨울에 이제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다 검사 받으러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감염자 수보다는 훨씬 더 숨은 감염자 수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중요한 방역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입원 환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인데 실제로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주에 475명으로 그렇게 급증 추세는 아닙니다. 더구나 사망자도 46명으로 이것은 증가 추세를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은데 약간 후행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도 늘어나는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실은 지금 사망자 수가 늘어나진 않아서 최종적인 피해는 사실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중증에서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여름 그 철에 우리 지금 8, 9월에 유행했던 그 유행보다는
규모는 더 커지지 않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그거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약 7만 명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된다면 연말에는 신규 확진자 하루 최대 1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여름의 유행보다 크지는 않은 것이죠. 예. 하지만 거기에 그 많은 숨은 감염자가 있다면 아마 더 많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겠죠.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이 수리 모델 자체가 네. 감염 자생산 지수를 기본으로 해서 그냥 수리 모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맞은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10만 명, 12만 명 나온다 하더라도 일 평균으로 보면은 아마 7, 8만 명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방역 당국은 20만 명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의료 체제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겨울을 넘기고 나면은 지금 현재 통계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2,8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예방 접종률도 높거든요. 이것이 장기간 가지는 않지만 겨울 동안에는 증감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유행이 가다가 한 3월 정도 되면은 많이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시기에는 물론 여름보다는 뭐 크게 늘어나지는 예.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뭐 직전보다는 뭐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다만 좀 다른 것은 이렇게 뭐 다블링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서서히 늘어나다가 감소되는 꼬리가 길게 가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가 엔데믹, 즉 풍통화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의료 체제가 잘 적응하면서 대응하면서 큰 문제만 없다면은 사실은 이 상황이 너무 길지만 않다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 마스크를 이제 완화하는 것도 이 교수님도 이제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 권고로 바꾸자는 얘기죠. 더구나 대중교통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기관들은 의무를 그대로 남겨두는 데다가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던 분들 또 미접종자 혹은 한 번밖에 접종하지 않았던 불완전 접종자 같은 분들은 오히려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감염된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벗는다면은 고위험군들에 있어서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그렇겠죠. 때문에 더 철저히 써야 된다는 이런 권고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이지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벗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단계로 이제 완전히 의무를 해제한다면은 한 3월 정도 된다면은 뭐 누구든지 쓰고 싶은 사람만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설 전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시기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걸 해보고 나면 큰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겠다. 이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뭐 1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큰 변화 없이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개량 백신 접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부터 모더나의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마스크 해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접종률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글쎄 이건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져 아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예방 접종을 받아서 이득이 큰 사람 부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부터 모더나를 맞기는 하지만 모더나는 사실은 12세부터 17세까지는 허용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파이자 백신을 12세부터 17세까지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가지의 개량 백신은 BA.4, 5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BA.4, 5 아니면 다른 변이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라든지 고위험군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입소자라든지 종사자들 또 12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면역질환이 있거나 어려서부터 미숙아로 태어나서 면역이 약화되어 있다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비만이 있다든가 혹시는 또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도 기저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지금은 올겨울 잘 지낼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걱정할 만한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하도 뭐 코로나 방역을 세게 하니까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풀어졌었잖아요. 그랬더니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완화를 하면 중국처럼 또 늘어날까 이 걱정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은 그 과도한 방역 완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막아도 퍼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예. 많이 막음으로 해갖고 자연 면역인 사람이 없는데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예방 접종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 중국 백신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사실은 3차 접종률만 보면은 고령층에서 80대 이상에서는 약 40% 정도밖에 접종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량 백신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방역으로 완화하면은 중국 인구가 14억이거든요. 그럼 PCR 검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실제 통계상으로 잡히는 숫자는 뭐 지금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걸리는 것이 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체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망자가 적어도 수십만 명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많은 증식이 일어난다면은 중국에서 새로운 이제 파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지어지거든요. 파이라는 전혀 새로운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는 2,800만 명 정도가 거의 오미크론에 감염된 데다가 예. 그거에 숨은 감염자 수만 해도 한 반 정도 하면은 한 80% 정도는 자연 감염이 있고 예방 접종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감염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먹는 치료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감염자 수보다는 위중증이라든지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는 상당히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크게 우려할 염려는 없다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2가 국내외에서 전례 없는 흥행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침체된 극장가의 희소식이라고 합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바타 물의 길이 흥행의 길을 열었습니다. 아바타2는 북미 개봉 3일 만에 1억 3,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오프닝 수익도 전작의 2배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흥행 열기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내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된 아바타2는 주말 새 25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작의 흥행 추이보다 빠른 속도로 침체된 극장가의 긍정 신호탄이 됐습니다. We want this movie for the theaters. We want to remind people what the theatrical experience is. 인간에서 나비족이 된 주인공 가족이 새 터전을 찾아 바다로 가는 이야기를 담은 후속작은 3시간이 넘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수중 세계의 환상적인 영상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The stakes are raised. I think Jim's very good in his sequels at making it familiar, but at the same time, raising the bar on everything. 최근 제80회 골든글로브 작품상과 감독상 후보에도 오른 아바타2는 속편 촬영과 제작도 속속 마치며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한파가 몰아치자 호숫가에 서 있는 나무에 하얗게 상고대가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주말 내내 불어닥친 한파에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한파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도 있습니다. 렌즈에 포착된 순간들 함께 보시죠. 한파특보가 이어진 강원도 양구군 8호호에 있는 나무에 하얗게 상고대가 피어 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순간적으로 얼음이 얼어붙어서 나무 전체가 하얗게 변해버린 겁니다. 한파가 몰아친 강원도 춘천 소양강에도 물안개와 함께 상고대가 활짝 피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얼음꽃이 핀 모습이 눈이 쌓인 설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마치 겨울왕국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상고대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밤새 얼어붙어서 만들어지는 상고대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도 상고대가 생길 것 같다는 제보에 새벽같이 춘천으로 달려갔다가 여러 번 헛걸음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고대가 생기려면 우선 기온이 낮아야 하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습도가 무척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댐 주변에 주로 생기는데요. 기온이 극강한 상태에서 새벽에 댐에서 물을 방류해야 상고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고대가 생겨도 오래 감상하기는 힘듭니다. 해가 뜨면 잠시 반짝이다가 햇빛에 녹아서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라서 그런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강력한 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1.5도, 철원은 영하 19.3도 등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낮에도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1도 등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호남 서부와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지만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르고 있습니다. 영동과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호남과 제주에 눈이 자주 오겠고요. 수요일 전국에 눈비가 내린 후 주 후반에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